고성이가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 이제부터는 집안 싸움이 아닙니다. 싸움은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박진석이 아니라 세상이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사문TV 스튜디오 조명이 켜집니다. 카메라가 고성의 얼굴을 잡는 순간 댓글창이 먼저 폭발합니다. 고성이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딱 한 줄로 깔아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성이입니다. 슈조이그룹 박진석 회장의 아내입니다. 실시간 반응이 화면을 덮습니다. 헐 재벌 사모 맞아? 이게 무슨 전개야. 박진석네 집안 터졌네.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직접 나오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고성이는 여기서 증거가 아니라 프레임을 꺼냅니다. 자기가 오늘 만들고 싶은 그림은 단 하나입니다. 잔혹한 남편과 불쌍한 아내. 고성이가 말합니다. 저는 26년 동안 아내로 살았습니다. 남편 내조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댁 눈치 보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성이는 잠깐 눈가를 훔치는 척합니다.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댓글이 감정을 받아 적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감시와 의심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진행자가 숨을 삼킵니다. 회장님이 거부하셨나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핵심 단어들을 던집니다. 근저당, 압수, 명의, 감시, 쫓겨남. 제가 가진 부동산에 남편이 몰래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현금과 통장, 인감 도장까지 제 손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맨발로요. 사문TV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막이 박힙니다. 재벌가 아내 맨발로 쫓겨나다. 댓글이 정신없이 올라갑니다. 이건 가정폭력 아니야? 남편 너무한데? 법적으로 가능한가? 고성이는 속으로 확신합니다. 됐다. 이제 여론은 내 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타처럼 말합니다. 남편은 저에게 유책 배우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전 아직도 모릅니다. 여기서 고성이는 교묘하게 거짓을 섞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면 시청자가 알아서 상상합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몰아붙였구나 라고요. 방송은 끝납니다. 고성이는 스튜디오 문을 나와서도 당당한 척합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빨라집니다. 지금 고성이가 갈 곳은 호텔이 아닙니다. 모텔입니다. 박진석이 돈줄을 끄는 뒤 고성이는 체면을 지킬 여유가 없습니다. 모텔 방 문이 닫히는 순간 고성이는 휴대폰부터 켭니다. 연락이 와야 합니다. 박진석이라면 이 공개전을 싫어합니다. 협의하자. 만나자. 정리하자. 그 말 한마디는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데도요. 고성이는 애써 스스로를 달랩니다. 지금은 늦은 거야. 아침 되면 연락 오겠지. 하지만 아침에 먼저 움직인 건 박진석이 아니라 국세청입니다. 슈조이 본사. 비서가 박진석 방으로 들어갑니다. 손에는 2개의 봉투가 있습니다. 회장님 국세청 조사 예고 통지입니다. 그리고 가온재단 감사 착수 공문이 왔습니다. 박진석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이건 고성희와의 부부싸움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회사 자체를 건드리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성희가 너튜브 영상에서 던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저당, 압수 명예, 재산. 그 키워드가 공적 관심으로 번지는 순간 기관은 딱 하나를 봅니다. 재단 돈, 회사 돈, 개인 돈의 경계가 깨졌는지. 동시에 회사는 흔들립니다. 슈조이그룹 주가가 빠집니다. 찌라시가 퍼집니다. 거래처 전화가 먼저 옵니다. 이번 납품건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긴급 임원회의. 사람들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앞으로 나옵니다. 성재는 지금 고성희와 감정으로 싸우면 회사가 피해본다는 것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성재는 회사만 말합니다. 외부 대응, 제 쪽으로 모아주세요. 거래처, 광고주, 언론 대응 제가 실무로 다 받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가족의 진실이 아니라 회사 생존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성재는 로비에서 혼자 걸어 나옵니다. 야근이 길었고 마음이 더 길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수빈입니다. 오빠, 밥은 먹었어? 아니, 안 먹었지. 성재가 피식 웃습니다. 너 여기 왜 왔냐? 수빈이 어깨를 으쓱합니다. 그냥요. 오빠 쓰러지면 나도 골치 아프니까.
수빈은 큰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적으로 만납니다. 로비에서 만나고, 주차장에서 만나고, 편의점에서 만나고, 야근 동선에서 만납니다. 이게 수빈의 방식입니다. 말보다 같이 있어주는 것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수빈이 작은 도시락을 내밉니다. 이거 먹고 오빠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잖아. 성재가 말합니다. 고맙다. 수빈이 가볍게 받아칩니다. 고맙긴. 나도 오빠가 멀쩡해야 내 인생이 편해. 그 말이 장난 같지만 그 안에 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재는 처음으로 수빈 옆에서 어깨에 힘을 놓습니다. 한편 다정은 집에서 상철을 봅니다. 상철이 이상합니다. 전화가 오면 숨기고 밖으로 나가서 받고 표정이 굳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철이 포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번 취업권은 내가 포기해야겠어. 다정은 그 말을 듣고 확신합니다. 상철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감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포기를 말한다는 건 무슨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정이 묻습니다. 여보, 당신 뭐 숨기고 있죠? 상철이 고개를 돌립니다. 아니야. 다정이 더 조용히 말합니다. 아니긴. 당신 눈이 지금 나를 못 보잖아. 그날 다정은 지혁에게도 수상함을 느낍니다. 지혁이 말수가 줄었고 가족 앞에서 더 자주 웃습니다. 이상하게 괜찮은 척합니다. 다정이 무심하게 던집니다. 지혁아, 너 요즘 약 먹니? 지혁이 잠깐 멈칫합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다정은 그 답을 믿지 않습니다. 엄마의 촉은 이런 데서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호는 이미 지혁의 상태를 듣습니다. 심장이식이 필요하다는 말, 회복이 쉽지 않다는 말. 은호의 고민은 하나입니다. 내가 옆에 있으면 지혁 선배가 더 힘들까? 은호는 사귀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꺼냅니다. 선배, 나하고 같이 있어요. 연애하자는 건 아니고 그냥 하루 루틴을 같이 만들자. 지혁이 웃으려다가 숨을 고릅니다. 너 참 무섭다. 은호가 묻습니다. 뭐가요? 지혁이 말합니다. 도망칠 구실을 안 주잖아. 은호가 조용히 답합니다. 도망치지 말라고는 안 할게요. 근데 도망쳐도 내가 쫓아갈게요. 그날 밤 모텔방. 고성이는 결국 와인병을 듭니다. 스스로에게 승리를 확인해야 하니까요. 굿바이 박진석. 당신 내일은 연락하겠지. 하지만 다음날 아침 박진석이 먼저 한 말은 협의가 아닙니다. 박진석이 슈조이그룹 임직원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 문제로 회사가 휘청거리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결심합니다.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끝내야 한다고요. 고성이가 세상을 흔든 줄 알았는데 세상이 고성이를 겨누기 시작합니다. 고성이에게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입니다. 방송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감정이 아니라 확인을 합니다. 욕보다 무서운 건 질문입니다. 질문은 오래가고 오래가면 결국 증거를 부릅니다. 팩트체크 채널들이 하나둘 영상을 올립니다. 재벌 3호의 폭로, 무엇이 사실인가? 근저당은 누가, 왜, 어떻게? 재단과 회사 돈, 경계는 무너졌나? 여기서 중요한 건 채널들이 고성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사람들은 가능성을 굴립니다. 혹시 재단 돈이 섞였나? 박진석의 비서는 고성희의 비밀 금고 자료를 정리해 올립니다. 박진석은 직접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체계가 필요합니다. 비서가 말합니다. 회장님, 금고 파일 중 핵심이 몇 개 있습니다. 지은호 관련 파일, 청주 보육원 관련. 이것도 지은호 씨 관련 있는 파일이고. 그리고 납품 관련 파일이 있습니다. 납품 리베이트. 박진석의 눈빛이 변합니다. 이 단어는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문제입니다. 고성이가 건드리면 안 되는 선입니다. 비서는 더 보고합니다. 리베이트 흐름, 업체 선정 과정, 내부 검수 라인의 비정상 흔적, 그리고 결정적으로 슈조이 내부의 고성희 씨와 결탁한 임직원 라인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옵니다. 구매 쪽, 협력사 관리 쪽, 그리고 재단 연결 쪽에서 반복됩니다. 고성희는 내쳐졌고 그 순간 내부 라인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손절입니다. 어제까지 고성희에게 이사장님 사모님 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약속은 미뤄지고 만남은 취소됩니다.
고성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자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박진석의 시스템이 무서웠던 것뿐이라는 걸요. 고성희는 다시 모텔방입니다. 모텔 침대에 앉아 휴대폰만 붙잡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말로는 안 된다. 판으로는 안 된다. 그럼 내가 제일 잘하던 방식으로 간다. 사람을 흔든다. 돈을 뽑아낸다. 고성희는 결탁 라인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겁니다. 상대가 받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화 안 받으면 내가 박진석한테 말할까요? 리베이트, 누가 누구랑 했는지 다 적혀 있던데요. 잠시 뒤 전화가 옵니다. 상대 목소리는 떨립니다. 이 사장님, 지금 그걸 왜? 고성희가 웃습니다. 왜긴요? 내가 살려면. 상대가 달래려 합니다. 지금은 조용히 계셔야. 고성희가 잘라 말합니다. 조용히 있다가 내가 혼자 죽을 것 같죠? 그건 안 돼요. 나 혼자 감옥 가면 당신들 괜찮겠어요? 그리고 고성희는 돈을 부릅니다. 현금으로요. 오늘 안에. 내가 입 닫게 해요. 고성희는 공범 라인을 상대로 입막음 갈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시 고성희가 모르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공범들은 고성희를 살릴 생각이 없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고성희를 버려야 합니다. 누군가 고성의 통화를 녹음합니다. 협박, 공갈, 입막음 요구. 그리고 그 파일은 조용히 넘어갑니다. 박진석이 아니라 수사 라인으로요. 고성희는 모텔방에서 와인병을 비웠는데도 기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축배는 들었지만 박진석에게서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성희는 잠깐 웃습니다. 드디어 왔네. 하지만 문 밖에 선 건 박진석이 아니라 박진석의 비서입니다. 비서는 정중하게 말합니다. 회장님께서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고성희는 비웃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떨어뜨려 놓고도 결국 내 말을 들어야 하죠. 그때 박진석이 나타납니다. 회사에서 막 나온 사람처럼 피곤한 얼굴입니다. 고성희가 먼저 공격합니다. 좋아요. 이제 와서 협의하자는 거죠? 이혼해요. 정리해요. 박진석은 대답을 미루지 않습니다. 이혼은 없어. 고성희 표정이 굳습니다. 그럼 뭘 하러 왔어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보지 않고 복도 끝을 봅니다. 확인하러 왔어. 당신이 어디까지 할 사람인지. 고성희는 웃으며 말합니다. 끝까지요. 당신도 끝까지 가야죠. 박진석이 처음으로 고성희를 똑바로 봅니다. 당신은 착각하고 있네. 지금 싸움은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회사, 재단, 납품, 세금. 당신이 꺼낸 말이 당신을 덮칠 거야. 고성희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거 다 당신이 만든 거잖아. 날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야. 박진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건 한 가지뿐이야. 당신이 더 이상 우리 이름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든 것. 박진석은 말끝을 낮춥니다. 성재, 영나, 우진, 은호. 당신은 마지막까지 아이들까지 끌고 들어오려 했어. 그게 당신의 실수야. 고성희가 순간 움찔합니다. 박진석이 이어서 말합니다. 고성희 씨. 박진석이 고성의 이름을 차갑게 말합니다. 그 호칭 하나로 관계가 끝났다는 게 느껴집니다. 고성희가 이를 악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박진석은 감정을 올리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부터는 법무팀하고만 연락할 겁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말을 멈춥니다. 마지막 말이 더 잔인해야 하니까요. 앞으로도 서류상으로는 내 아내이지만 당신은 이제 내 사람이 아닙니다. 박진석은 돌아섭니다. 고성희가 뒤에서 소리칩니다. 박진석, 나 없이 못 살걸. 박진석은 멈추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힙니다. 같은 시각 슈조이 내부는 전쟁입니다. 성재가 실물을 줍니다. 거래처는 흔들리고 광고주는 눈치 보고 주가는 불안합니다. 성재는 내부 직원들 앞에서 말합니다. 지금은 누구 욕할 때 아닙니다. 문서, 납품, 품질, 감사 대응 실무가 회사 살립니다. 이런 성재를 수빈이 또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받쳐줍니다. 커피가 아니라 따뜻한 차. 화려한 위로가 아니라 간단한 밥. 수빈이 말합니다. 오빠, 오늘은 집에 가. 아니, 가는 척이라도 해. 성재가 고개를 젓습니다. 못 가. 수빈이 짧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옆에 앉아 있을게. 이래.
수빈의 위로는 연애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그래서 성재는 더 버팁니다. 그리고 지혁이 집. 다정은 상철을 붙잡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숨기는데? 상철은 끝내 말합니다. 지혁이 심장이 안 좋아. 이식 이야기까지 나왔어. 다정은 순간 숨이 멎습니다. 뭐라고? 상철이 고개를 숙입니다. 말하면 걱정할까봐. 다정이 딱 잘라 말합니다. 걱정할 권리도 가족이야. 이때부터 다정은 지혁을 엄마 방식으로 챙기기 시작합니다. 약, 식단, 병원, 무리하지 말라는 잔소리. 지혁은 도망칠 곳이 없어집니다. 그게 오히려 희망이 됩니다.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은호는 지혁과 루틴을 만듭니다. 검사날 일정 조정, 약 먹는 시간, 무리한 회식 대신 짧은 산책, 업무를 핑계로라도 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지혁이 말합니다. 너 왜 이렇게까지 해? 은호가 답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요. 선배가 나 밀어낼수록 나 더 잘할 거예요. 지혁이 피식 웃습니다. 너 진짜 얄밉다. 은호가 말합니다. 그래도 옆에 있을게요. 이건 내 선택. 이제 고성희 쪽 사건이 터졌습니다. 모텔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 고성희가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습니다. 고성희 씨 맞습니까? 수사관입니다. 고성희는 순간 우스레합니다. 강한 척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수사관이 이어서 말합니다. 협박 및 공갈 혐의로 출석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확인 중입니다. 고성희의 손이 떨립니다. 공문이 고성희를 잡습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기가 흔든 건 박진석이 아니라 판 자체였다는 걸요. 한편 고성희의 비밀 금고 내용을 조사해온 박진석 회장 비서는 박진석 앞에 서류철 하나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한유백화점. 비서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회장님, 금고 안에서 이 파일이 따로 분리돼 있었습니다. 일반 거래 자료가 아닙니다. 날짜가 오래됐습니다. 박진석이 파일을 넘깁니다. 첫 장에는 백화점 로고와 함께 VIP 전용 문서처럼 보이는 양식이 붙어 있습니다. 비서가 설명합니다. 한유백화점 VIP 고객 대상으로 운영하던 보관 서비스 관련 문서입니다. 고가 물품이나 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해주는 방식입니다. 정식 명칭은 다를 수 있는데 핵심은 열람 권한입니다. 박진석이 서류를 멈추고 비서를 바라봅니다. 비서가 다음 장을 짚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관한 번호와 보관 개시일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 가능자란이 있습니다. 비서가 잠깐 망설이다가 낮게 덧붙입니다. 이 열람 가능자에 고성희 씨 이름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결혼 이후 시점부터 대리 열람권이 등록돼 있습니다. 박진석의 손끝이 멈춥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회장실 안에서 유독 크게 들립니다. 비서가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원 열람권자가 있습니다. 비서가 한 장을 꺼내 박진석 앞으로 밀어놓습니다. 그 종이 한가운데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윤지혜. 박진석의 눈빛이 순간 얼어붙습니다. 비서가 즉시 정리합니다. 회장님, 이 사람이 전 부인이셨던 윤지혜 씨인지 100% 단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파일 안에 포함된 부속 문서들을 보면 동일 인물로 볼 정황이 강합니다. 비서가 다음 페이지를 펼칩니다. 보관 물품 목록은 상세 내역이 비어 있습니다. 대신 서류 봉투, 녹취 테이프 같은 형태로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이 찍힌 메모가 있습니다. 열람 제한 외부 노출 금지. 비서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이 메모는 백화점 내부 문서 형식입니다. 보통은 분실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을 때 붙이는 형태라고 합니다. 박진석이 차갑게 묻습니다. 왜 고성의 이름이 여기 있지? 비서가 숨을 들이마십니다. 회장님께서 고성의 씨와 결혼하신 이후 윤지혜 씨가 이 보관함을 열람하려고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부터 열람 시도 기록이 끊깁니다. 비서가 서류 한 장을 더 꺼냅니다. 여기 보시면 열람 예약 취소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 문장이 있습니다. 비서가 그대로 읽습니다. 대리인 요청에 따라 향후 원 열람권자 접근 시 별도 통보. 박진석의 표정이 바뀝니다. 분노라기보다 더 깊은 쪽에서 끓어오르는 표정입니다. 비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붙입니다. 즉 회장님, 고성혜 씨는 단순히 돈을 숨긴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진실을 열어보는 문 자체를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박진석이 천천히 파일을 덮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합니다. 이건 끝까지 가야 한다. 비서가 고개를 숙입니다. 예. 회장님. 백화점 측 기록은 공식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이미 금고에 들어있던 만큼 고성희 씨가 손댄 흔적은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파일 표지에 적힌 글자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한유백화점. 그리고 그 순간 박진석은 확신합니다. 고성희가 26년 동안 숨긴 건 돈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었다는 것을요. 박진석이 그제야 이해합니다. 윤지혜가 처음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든 결혼 이후 고성희가 윤지혜가 돌아오는 길을 끊었다는 것. 고성희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윤지혜를 관리했다고. 비서가 나가고 잠깐의 정적이 흐릅니다. 박진석이 내선 버튼을 누릅니다. 성재, 지금 올라와라. 잠시 뒤 박성재가 들어옵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박진석은 인사부터 받지 않습니다. 바로 파일을 성재 쪽으로 밀어놓습니다. 이거부터 봐라. 성재가 파일 표지를 봅니다. 한유백화점. 성재는 의아한 표정입니다.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협력사건입니까? 박진석이 짧게 답합니다. 협력사 아니다. 성재가 파일을 열려고 손을 얹는 순간 박진석이 덧붙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보는 건 회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 문제다. 성재의 손이 멈춥니다. 박진석이 말을 이어갑니다. 고성희가 숨겨온 금고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 파일 안에 내 엄마 이름이 있다. 성재가 고개를 들고 박진석을 봅니다. 잠깐 말이 끊깁니다. 제 엄마요? 박진석이 그 이름을 처음으로 입 밖에 꺼냅니다. 윤지혜. 성재의 표정이 굳습니다. 놀람, 당황, 부정이 한 번에 섞입니다. 아버지, 그건 이미 끝난 이야기 아닙니까? 어머니는 저 어릴 때. 박진석이 성재의 말을 자릅니다. 끝난 이야기로 만든 사람이 있었다. 성재가 숨을 삼킵니다. 박진석이 파일의 한 페이지를 펼쳐 성재 앞에 놓습니다. 윤지혜라는 이름, 그리고 열람권 대리인 통보 같은 단어들이 보입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이 백화점에 보관 서비스가 있었다더군. 돈이 아니라 서류, 기록, 증거 같은 걸 맡기는 곳. 성재가 종이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왜 고성의 이름이?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내가 묻고 싶은 말이 그거다. 성재는 종이를 다시 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설마 고성이가 어머니가 돌아올 길을. 박진석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입니다.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의 무게로. 지금 단계에서 단정은 못한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하다. 박진석이 성재를 똑바로 봅니다. 고성희는 우리 가족의 비밀을 숨긴 게 아니다. 우리 가족이 진실을 만날 기회를 잘랐다. 성재가 입술을 깨뭅니다. 한참 뒤 성재가 어렵게 묻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박진석이 짧게 숨을 내쉽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들로만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진석이 파일을 톡 두드립니다. 이건 고성희의 말싸움이 아니다. 법과 기록의 싸움이다. 그리고 내 이름이 걸릴 수 있는 싸움이다. 성재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보던 실무자의 표정이 아니라 처음으로 가족의 진실을 마주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성재가 낮게 말합니다. 그럼 윤지혜 씨를 찾으실 겁니까? 박진석이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찾는다.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못을 박습니다. 이거는 고성희가 판을 흔들려고 던진 폭로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위험하다. 성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장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성재는 압니다. 고성희를 막는 일이 아니라 가족이 무너진 이유를 정리하는 일이 시작됐다는 걸요. 고성희는 휴조히 내 공범을 만나 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경찰차 파란 불빛이 빠르게 다가옵니다.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돈 봉투를 뒤로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성희 씨 맞습니까? 긴급 체포합니다. 고성희는 웃으려 합니다. 강한 척해야 하니까요. 뭐가 긴급이에요? 나 도망 안 가요. 수사관은 감정이 없습니다. 공갈, 협박, 그리고 금품 요구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현행에 가깝습니다. 고성희가 그제야 봉투를 내려다봅니다. 봉투는 돈이 아니라 올감이었습니다.
공범은 이미 손절을 넘어 고성희를 희생양으로 던진 겁니다. 검찰 조사실. 고성희는 처음엔 피해자 프레임을 꺼냅니다. 제가 지금 남편에게 억울하게. 하지만 검사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자료를 깔아버립니다. 비밀 금고 파일로 정리된 리베이트 흐름, 재단 후원금 집행 내역의 비정상 패턴, 특정 납품사 품질 저하 시기와 검수 통과 결제 라인의 반복, 그리고 내부 직원과의 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 검사가 말합니다. 재단 자금이 우회된 정황이 있습니다. 납품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본인이 직접 금품을 요구하셨습니다. 고성희는 처음으로 말이 막힙니다. 여론을 움직이던 말이 조사실에서는 무의미합니다. 한편 슈조이는 더 큰 파도를 맞습니다. 기관 움직임은 기사보다 빠르고 기사보다 오래 갑니다. 성재는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지금 성재가 흔들리면 회사는 더 흔들리니까요. 성재는 회의실에서 담담하게 말합니다. 사문TV 대응은 법적으로 진행합니다. 기관 대응은 자료 협조로 합니다. 각 팀은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주세요. 수빈은 그날도 성재의 동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차 문 열어주며 말합니다. 오빠, 오늘은 집에 가자. 진짜로. 성재가 피곤한 얼굴로 웃습니다. 나 집에 가면 더 생각 많아져. 수빈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그럼 생각을 줄이게 내가 옆에 있을게. 연애 고백도 아니고 약속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재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립니다. 지금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정상적인 하루니까요. 며칠 뒤 박진석 쪽으로 또 하나의 보고가 올라옵니다. 윤지혜의 현재입니다. 윤지혜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습니다. 무연고에 가까운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신원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 기록이 걸렸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짧고 차갑습니다. 지주막 하출혈로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은 보호자 연락처가 없다고 말합니다. 윤지혜는 오래전부터 연락선을 스스로 끊고 살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연고자 조회를 돌리는 순간 가장 먼저 잡히는 이름은 박진석이 아니라 박성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현실적인 절차가 움직입니다. 환자 윤지혜 씨의 직계 가족으로 확인되는 분이 박성재 씨입니다. 성재는 전화를 받는 순간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차가운 새어머니 고성희로 인해 더 그리워했던 친엄마가 지금 혼자 병원에 누워있고 자기 이름이 직계존속이라는 사실. 그게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습니다. 성재는 결국 박진석에게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병원은 말합니다. 보호자 결정이 필요합니다. 치료 방향도 혹시 모를 장기기증 논의도. 가족이 아니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윤지혜의 법적 연고자는 성재입니다. 박진석은 옆에서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성재는 박진석에게 처음으로 묻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뭘 해야 합니까? 박진석은 흔들립니다. 고성희를 벌주려던 판이 아니라 가족의 빈자리가 갑자기 눈앞에 서는 새로운 판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성재야, 내가 결정해라. 나는 옆에 있겠다. 고성희의 조사도 깊어집니다. 검사가 묻습니다. 고성희 씨가 재단 이사장 직함으로 납품사와 접촉한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 지시였습니까? 고성희는 웃습니다. 내가 뭘 지시받아요? 내가 다 했죠. 끝까지 반성 대신 자존심으로 버팁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판결문을 막지 못합니다. 박진석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긴장과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서 박진석은 가슴을 움켜줍니다. 검진 결과는 과로와 위험 신호입니다. 박진석은 결국 결심합니다. 성재야, 이제 내가 앞에 서라. 이건 회장 자리 넘김이 아니라 가족과 회사 모두를 살리기 위한 후퇴입니다. 성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성희는 조사실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지만 곧 표정이 바뀝니다. 아니, 맞아. 나는 원래 여기까지 올 사람이었어. 사람은 결국 자기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고성희는 끝까지 말로 살아남으려 했고 박진석은 끝까지 기록으로 끝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방식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날이 옵니다. 고성희, 피해자 프레임이 법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구치소 면회실.
고성이는 하룻밤 사이에도 얼굴이 달라져 있습니다. 화장은 사라졌고 표정만 남습니다. 그 표정이 처음엔 억울함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분노입니다. 왜 나만이라는 분노요? 변호사가 조용히 앉습니다. 고성이는 먼저 묻습니다. 나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합의하면 되잖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번 건은 합의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공갈협박 정황이 현행에 가깝고 리베이트 및 재단 자금 흐름이 같이 묶였습니다. 게다가 내부 공범이 진술을 바꿨습니다. 전부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고성희의 입꼬리가 떨립니다. 손절이란 말이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 줄은 몰랐을 겁니다. 어제까지 한편이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 고성희를 버립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칩니다. 구속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형 가능성도 큽니다.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요? 변호사가 짧게 답합니다. 큰 죄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작은 죄가 오래 반복되면 그게 구조가 됩니다. 그 말이 고성희를 찌릅니다. 고성희는 한 번에 크게 무너질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금씩 사람을 흔들었고 조금씩 돈을 돌렸고 조금씩 길을 틀었습니다. 그 조금씩이 이제 한꺼번에 되돌아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꺼냅니다. 박진석은요? 박진석은 날 죽이려고 한 거예요? 변호사는 차갑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차갑게 사실만 말합니다. 회장님은 직접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인 건 자료와 시스템입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박진석이 자신에게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 박진석은 감정으로 싸우는 순간 고성희가 살아난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맞대응 대신 고성희가 설 자리를 지우는 쪽으로 갔습니다. 같은 시각 슈조이그룹 회의실. 박성재는 직원들 앞에 섭니다. 표정은 피곤하지만 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대외 창구는 제 쪽으로 일어나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당분간 경영 실무에서 물러나십니다. 이 말이 직원들 사이를 지나가며 무게를 만듭니다. 회장 실무 후퇴는 위기 신호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누군가 앞에 서야 회사가 삽니다. 그리고 성재가 그 자리에 섭니다. 박진석은 창밖을 봅니다.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 말 없는 시간에 박진석이 하는 건 회한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고성희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고성희 때문에 더 단단해지는 결심입니다. 박진석이 성재에게 말합니다. 성재야. 회사도 지키고 내 삶도 지켜라. 내가 나처럼 살 필요는 없다. 성재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이 졌습니다. 그 젖은 눈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건 수빈입니다. 늘 그렇듯 거창하지 않습니다. 수빈은 밥을 챙기고 물을 챙기고 잠깐 산책을 끌고 갑니다. 오빠, 나는 오빠한테 완벽하라고 한 적 없어. 그냥 도망가지 말고 같이 있자. 성재는 그 말에 고개를 숙입니다. 나도 같이 있고 싶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영나의 작업실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조용한 게 평화는 아닙니다. 조용한 건 영나가 더는 엄마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영나가 지환에게 말합니다. 오빠, 나 괜찮은 척하는 거 이제 좀 지친다. 지환은 영나 옆에 앉아 별말 없이 노트북 전원을 켭니다. 그럼 괜찮은 척하지 마. 대신 오늘은 이것만 하자. 한 컷만. 도시 라푼젤 한 컷만 그리자. 영나는 웃다가 울고 울다가 다시 펜을 듭니다. 그리는 일이 영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지환은 영나를 살립니다. 누구처럼 감정으로 휘몰아치지 않고 그냥 옆에서 하루를 같이 버팁니다. 도시 라푼젤은 독자 반응이 크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작품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은 작품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영나는 작가로서 드러내는 대신 숨어서 더 멀리 갑니다. 엄마의 사건이 자기 인생을 잡아먹게 두지 않겠다는 방식입니다. 한우진은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박진석을 만납니다. 우진은 이제 누군가의 아들 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책임질 준비가 된 어른입니다. 박진석 앞에서 우진은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핵심만 말합니다. 아버지, 회장님, 제가 많이 늦게 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삶을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받은 것들이 있다면 그 빚을 핑계로 더는 누구에게 기대지 않겠습니다. 박진석은 잠깐 우진을 봅니다. 이제는 고성희의 도구가 아니라
고성희에게서 벗어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박진석은 짧게 답합니다. 그래. 너는 너대로 살아. 그리고 누구 편도 들지 마. 내 편을 들어. 우진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고성희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우진이 선택한 건 화해가 아니라 독립입니다. 윤지혜는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원인은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뇌 손상이 컸고 윤지혜의 모니터가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의사가 낮게 말합니다. 지금부터가 고비입니다. 뇌사 판정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계가 심장을 뛰게 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박진석과 성재는 병원 복도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성재의 얼굴이 무너집니다. 미워할 시간도 용서할 시간도 없이 현실이 먼저 결정을 요구합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명치료에 대한 결정, 그리고 장기 기증 여부도요. 여기서 박진석은 흔들립니다. 윤지혜는 남의 일이었는데 이제는 내 가족의 일이 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벌주려던 마음과 가족을 지키려던 마음이 섞여 잠깐 숨이 막힙니다. 같은 병원 다른 층. 한편 지역의 몸 상태도 나빠집니다. 이 지역은 갑자기 쓰러집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 통증이 심해집니다. 심장이식 대기 환자에게 가장 무서운 순간입니다. 버티던 심장이 더는 버티지 못하는 순간. 지은호가 뛰어옵니다. 은호는 울지 않습니다. 울면 지역이 더 무너질까 봐요. 대신 말합니다. 지역 선배. 숨 나랑 맞춰요. 하나 둘. 지역은 억지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합니다. 은호야. 나 무섭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무서워. 근데 지금 무서워도 우리 같이 있어요. 연애도 아니고 약속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지역에게는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식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요. 윤지혜는 의식이 없습니다. 윤지혜가 장기 기증을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 동의가 필요합니다. 박진석과 성재는 선택 앞에 섭니다. 성재는 결국 말합니다. 아버지 친어머니가 떠난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요. 저 동의할게요. 박진석은 한참 침묵합니다. 그 침묵은 윤지혜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재를 위해서입니다. 성재가 이 결정 때문에 평생 무너질까 봐요. 박진석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 성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저 더는 과거에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동의서가 작성됩니다. 서명하는 순간 성재의 손이 떨립니다. 그 떨림은 죄책감도 용서도 아닙니다. 그냥 인생이 무겁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이어집니다. 조직적 합성 검사, 혈액형, 응급도 평가. 여러 조건이 맞물리며 마침내 이식 결정이 이뤄집니다. 윤지혜의 심장은 이 지역이 이식 대상자로 우선 배정. 이건 기적처럼 보이지만 사실 필연처럼 쌓여온 결과입니다. 지역의 급격한 악화, 병원 내 즉시 이식 가능성, 그리고 여러 조건의 정합. 그 확률이 운명처럼 선택되었습니다. 은호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지역에게 말합니다. 살아요. 이번엔 진짜 살아요. 지역이 힘겹게 웃습니다. 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근데 부담은 주지 마. 나는 그냥 오늘도 같이 있을 거예요. 수술실 불이 켜집니다. 복도는 길고 시간은 느립니다. 그 느린 시간 속에서 은호와 지역의 가족들이 각자가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성재도 이 수술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합니다. 엄마는 내 인생에서 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익숙했는데 막상 끝이 나니까 그 빈자리가 갑자기 크게 느껴집니다. 지역이 살았다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 소식 하나로 오늘은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엄마였으면 하는 늦은 그리움이 남습니다. 성재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 법원. 고성희는 법정에서도 울지 않습니다. 울면 진다고 생각하니까요. 판결이 내려집니다. 실형. 구속 유지. 고성희는 마지막까지 말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다 저를 몰아넣어서. 판사는 짧게 정리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반복적이며 계획적이며 타인에게 실질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감옥으로 갑니다. 끝까지 반성은 없습니다.
고성이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은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그 오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 고성이의 교도소에 영나와 우진이 면회해 옵니다. 영나는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습니다. 들어갈지 말지 고민합니다. 우진은 영나를 보며 말합니다. 영나야, 들어가도 바뀌는 거 없을 수도 있어. 영나가 대답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 마음은 정리해야 해. 면회실에서 고성이는 영나를 보고도 먼저 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합니다. 너희도 결국 박진석 편이구나. 영나의 얼굴이 굳습니다. 영나는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내가 엄마 편이었던 적이 없어서 엄마가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엄마가 엄마 편만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우진은 더 짧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엄마가 제 이름을 이용하는 건 끝났어요.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돌립니다. 이것이 고성이의 마지막입니다. 부서지는 대신 끝까지 고개를 돌립니다. 시간이 더 흐릅니다. 몇 년 뒤, 성재는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수빈은 그 곁에 있습니다. 대단한 성공담이 아니라 서로의 일상을 지키는 사람으로요. 영나는 도시 라푼젤로 더 큰 세계로 갑니다. 지화는 여전히 옆에 있습니다. 우진은 자기 삶을 살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박진석은 예전만큼 일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줄였습니다. 그 줄임이 패배가 아니라 남은 사람들을 지키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살아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혁은 아직도 조심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은호가 옆에 있습니다. 고성이의 화려한 날들은 끝났지만 남은 사람들의 화려한 날들은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끝에서 우리에게 남기는 말은 하나입니다. 누구에게나 화려한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화려한 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드라마 예고 따라잡기에서도 흥미로운 스토리 전개 보여드리겠습니다.